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뉴스프레스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관심 많이 가지셨을 텐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여당의 이번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과 국정 쇄신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발언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주 총선 끝나고 이제 6일 만에 나온 어떤 대통령의 총선 관련 입장이나 관심이 높았는데요. 자, 장가희 기자, 일단은 민심 이런 정도 발언하면서 10분 정도 발언을 내놨습니다. 자, 주요 발언들 한번 짚어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서민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도 이 서민들의 삶을 훨씬 세밀하게 챙겼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는데 서민 형편을 개선하는 데는 힘이 닿지 못했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집값은 낮췄지만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 재건축으로 보금자리를 떠나야 하는 분들은 세밀하게 못 살폈다. 주식시장에서 국민 자산 형성을 도우려고 공매도 금지했지만 시장 접근조차 어려운 서민 삶에 대한 배려는 미흡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다.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 지원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정면 배치되는 말이죠. 또 3대 개혁에 더해서 의료개혁도 추진하겠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다고 했는데요. 국회와도 긴밀히 좀 협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위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는데 공직사회 일하는 분위기를 바로잡아주고 기강이 흐트러진 건 없는지 점검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향후 인선에 대한 진행 방향이나 아니면 조금 더 직접적인 총선 결과에 대한 반성 이런 부분이 좀 언급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오늘은 거의 민생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일단은 별도 기자회견이나 회담, 회견 이런 건 없고 일단은 모두 발언으로 입장을 전했는데 네. 자, 총평 한번 해보실까요? 일단 대통령이 지금 이 총선과 관련돼서 총선 결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인식 기반 하에서 그렇다면 앞으로 정치력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이게 가장 궁금했거든요. 예. 국민들은.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생과 관련돼서 좀 더 디테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 성찰을 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좀 더 국회와 소통하겠다. 그리고 국민들의 말을 좀 더 경청하겠다. 이런 수준에서 지금 국민들에 대한, 그러니까 총선 결과에 대한 인식을 지금 보여줬습니다. 네. 아쉬운 건 이겁니다. 지금 아까 장가희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국민들이 지금 이 결과를 왜 줬냐면 정치력을 좀 더 많이 나타내라라는 거거든요. 선거 결과는 언제나 받아들여야 되고 그 받아들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 정치에 대한 어떤 인식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고요. 형식적으로는 사실 국무위원들한테 하는 이야기를 왜 국민이 들어야 되나. 지금 전체적인 이 주어와 또 이걸 들어야 되는 목적어가 대통령이 국무위원한테 하는 이야기거든요. 네. 당부의 말이라든지. 그런데 그것을 국민들이 그냥 이렇게 제3자가 돼서 계속 듣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거든요. 형식부터 국민한테 이야기하는 주어가 대통령이고 국민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형식이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 일단 민주당 입장이라서 더 날카롭게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오늘 이 모두 발언은 형식 면에서도 내용 면에서도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종구 실장님께서도 형식적인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총선 이후에 대통령께서 뭐 대국민 담화를 할지 뭐 기자회견을 할지 이런 부분을 두고 좀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사실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다라고 한다면 국무위원들에게 회의석상에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간접적으로 내용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소통이 부족하다, 불통이다 이런 지적 받아왔었는데 그 지적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가지 못한 형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기자회견 또는 담화를 통해서 적어도 기자들과 질문을 주고받는 또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소통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였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 형식으로 가름하신 것은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뭐 큰 틀에서는 정책의 방향성은 맞았지만 뭐 디테일이 부족했다라든지 뭐 체감할 만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어떻게 본다면 본인들이 이제 추구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다 맞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을 못하신 것 아니겠냐라는 취지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총선에서 보여주신 국민들의 이 정권 심판론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인지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자, 김영 대변인 생각도 좀 궁금한데 일단 열심히 했지만 잘하지 못했다. 뭐 이런 뜻으로 좀 읽혀지긴 하는데 뭐 별도의 좀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담화 같은 게 좀 더 필요하다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오늘 저는 뭐 다른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국무회의에서 했다는 거에 약간 좀 다른 방점이 있는 게 국무회의는 헌법에도 나와 있는 정책 심의 기관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무회의에서 첫 발언을 내신 거는 앞으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고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대통령도 정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국정을 운영하는 것도 대통령의 큰 역할이기 때문에 정치 결과가 선거 결과가 분명히 좋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렸다는 점에서는 사과도 드렸지만 더 한편으로는 공직 사회도 총선이 끝나고 나면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도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도 다 잡고 동시에 나아가서 국정 운영함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 흔들리되 민심을 다 수렴하되 앞으로 계속 나아가겠다는 점 또 강조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나가서 민주당 그러니까 국회와 협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21대 계류 중인 법안이 10건이 넘습니다. 그런 법안들이 현재 처리되지 못했고 민생 법안도 100여 건이 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법안까지 염두에 두고 앞으로 21대 국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22대 국회도 민주당과 협력해서 잘 운영해보겠다 그런 다짐을 했는데 물론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만족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조금 더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자, 장윤미 부위원장께도 한번 여쭤볼 텐데 일단은 오늘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어제였죠. 도어 스태핑을 재개할 거다. 기자들하고 대통령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좀 자유롭게 뭐 출퇴근길 대화를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갖는 것 같습니다. 이뤄질 거로 보십니까? 아니요. 오늘 저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 봤더니 소통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전혀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 내지 않으셨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때 국민은 언제나 옳다 참패한 끝에 그런 메시지가 나왔었죠. 그때만 해도 그렇다면 변할 수 있겠다.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유예기간을 국민들이 설정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유예기간 동안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다고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신 겁니다. 그러면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라는 형식도 매우 아쉽지만요. 최소한 그렇다면
구체적인 어떤 행동 플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셨어야죠.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를 만나겠다.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가지고 국회 통과하면 입법권 존중하겠다.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 이 정도의 메시지는 나와야 아, 대통령이 바뀌는구나. 오늘 메시지는요,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앞으로 뭘 하겠다는지 전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한다. 5월 9일 날 취임 2주년이 되기 때문에 기자회견 할 수도 있겠다라고 했지만 그 또한 저는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국정 운영의 방향, 쇄신 저는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여태까지 무엇을 잘해왔다. 그리고 이 부분을 국민들이 잘 몰라주고 계신다라는 이런 태도로는요. 어떤 국정 운영의 방향, 지난번에 56글자 이건섭 비서실장이 입장문 낸 거에서 저는 더 나아간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종훈 실장, 일단은 대통령 발언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일단은 야당이 협치, 협통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윤 대통령도 소통하겠다, 국회와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자, 어느 정도까지가 좀 부응할지가 관심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예요.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인사, 그러니까 야당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야당이 특검법 등 야당이 요구하는 어떤 입법에 대해서 법안들에 대해서 지금까지와 다른 태도를 보일 것인가라는 문제, 뭐 이런 어떤 제반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을 봤을 때 뒤에 한 방점이 그래도 협력하겠다, 그리고 소통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뭐 길게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행력이 담보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저는 어쨌든 열려놨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메시지 지켜봤고 이제 인선, 향후 인선이 어떻게 대통령실과 총리 인선이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자, 장가 기자, 일단 총리와 비서실장 후보로 여러 인물들이 좀 거론됐었는데 뭐 하마평이 많이 올랐고 야당에서는 뭐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도 냈었고요. 재검토된다는 좀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당초 비서실장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고, 또 지난주 일요일에 하마평에 오른 여러 인물들의 검토가 끝나서 좀 인선 발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입길에 오른 인물들이 당장 야당의 반발을 산 점 때문으로 보이고요. 이런 가운데 총리 하마평에 권영세 의원이 거론이 됐었는데 어제 권영세 의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총리 내각설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좀 이거는 어떻게 보고? 지금은 그거가 좀 아무 좀 생각도 하고 있질 않을 거예요. 지금 그건 낭설이라고 봐요. 네, 일단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낭설이다, 이렇게 선을 좀 그었는데 뭐 아무튼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장현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여기에 차기 총리도 김부겸 전 총리, 야권에 김부겸 전 총리를 거론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뭐 권영세 의원이랄지, 뭐 김부겸 총리랄지, 어떻게 좀 누가 좀 가장 적절하다, 어떤 인물이 적절하다 보십니까? 사실 뭐 어떤 인물이 적절하다, 뭐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좀 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런 이제 하마평 자체가 언론을 통해서 이제 취재 결과 나오는 것이지, 일단 대통령실에서 또는 뭐 대통령께서 직접 공식적으로 언급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일 텐데요. 그럼에도 지금 언론에서 여러 이제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좀 비관적으로 봐야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하마평 나오시는 분들을 보시면 일단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국정 기조가 완전히 바뀌겠다라는 기대감을 줄 만한 또 새로운 카드는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항상 뭔가 인사 검토를 할 때 하마평에 늘 오르던 분들이 또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또다시 깜짝 카드가 아니라 재활용 카드가 아니겠느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물론 뭐 새로운 인물이 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잘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국민들께 국정 쇄신의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로서 인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보시기에 전혀 새로운 인물, 또 새롭게 야당과 협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지금 뭐 거론되고 있는 뭐 김부겸 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또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초대 통일부 장관을 또 역임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야당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과연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을 얼마큼 가능하게 해줄 인물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좀 회의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후보군이 공식적으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야당의 입장도 계속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종훈 실장, 일단은
여권 인사 같은 경우는 뭐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협치가 소통이 좀 더 원활할 수 있고 야권 인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야당에서 좀 받아들이기 쉬운 구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그렇죠.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부겸 총리가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야당에서는 뭐 획기적이다 신선하다고 평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 예가 하나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도 여서야대로 시작해서 예. 중간에 한번 선거가 있었지만 중간 선거에서도 거의 133대 115로 패했거든요. 물론 자민련의 의원을 꺼주고 교섭단체 만들어주고 하면서 국정은 운영은 됐습니다만 비슷한 어떤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누구로 했냐면 김중권 노태우 정부 시절에 정무수석을 했어요. 그리고 예. 김중권 수석은 TK 그러니까 대구 경북 사람이거든요. 호남 기반으로 한 그 여당의 집권 대통령이 TK의 상징인 전임 정부의 정무수석을 비서실장으로 했다라는 메시지가 사실 야당도 수긍을 했어요. 그럴 때 또 당시 국무총리는 누구를 했습니까? 보수의 상징인 김종필 자민련 총재를 또 이렇게 선택을 했거든요. 지금도 김부겸 총리가 거론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야당이 어쨌든 이거는 야당 사람인데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반대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된다. 하마평에도 사실 오르게 하면 안 된다. 네. 하마평에 오는 순간 벌써부터 내부 비판도 있고 그걸 의식해서 그 하마평에 오른 인사가 아니다, 불쾌하다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네, 있거든요. 바로 당장 불쾌감이 있다고 그렇죠. 나오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정말 상고초려도 하고 하면서 대외비도 하면서 야당에 어느 정도는 또 이렇게 그 어떤 협조를 구하는 그런 형식이 지금 필요하다. 왜 192대 108이라는 숫자는 모든 것을 다 조심스럽게 야당과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지켜봐 보도록 하고요. 자, 야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현 상황을요. 한번 목소리 차례로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지금은 총선의 패배의 원인이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꼽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 그 모든 짐을 짊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일단 뭐 권영세, 원희룡 이런 분들 거론되시던데 그분들의 반응을 보면은 나는 연락받은 적 없다면서 대부분은 좀 손사래를 치시잖아요. 만약에 대통령의 인기가 좀 있었더라면 뭐 감사한 일이다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정말 열심히 해볼 재량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법한데 들은 바 없다라고 손사래를 치는 거 보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구나. 이거 레임덕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 김부겸 전 총리 가능성은 제로입니까? 저는 그 대통령의 스타일상 그렇게 임명하겠습니까?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정도 대통령께서 결심을 하고 한다고 하면 뭐 저는 좋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그런 분을 총리 임명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뭐 표면상은 고국내각이라고 언론에서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김부겸 전 총리 기용설 뭐 이런 게 좀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본인이 엄청나게 불쾌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김 전 총리가 저한테 직접 한 말이 있습니다. 형님 제가 말이죠 혼자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 총리로. 그러나 그 당의 허락을 받아서 가라고 하면 제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수회담이 열려서 이재명 당대표한테 김부겸 전 총리가 올 수 있도록 해 주시죠. 그러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거절하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좀 목소리 쭉 들어보면은 선뜻 누가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김부겸 총리도 먼저 목소리가 좀 얘기가 흘러나가는 바람에 좀 불쾌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김윤영 대변인 어제 저희 패널 중에는요 이런 분도 있었어요. 자, 첫 총리 지명자를 야당이 아마 남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선뜻 못 나서는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어느 분이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총리 지명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일단 고민정 의원님의 말씀부터 분석을 하면요. 저는 그 분석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부분이요? 대통령 임기나 인기 때문에 뭐 고사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문제 진단이 엄청 잘못된 겁니다. 지금
그 공직 후보자들이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인사청문회 문제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상털이 방식의 인사청문회 때문에 모두 선뜻 아무도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문제 진단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정치적인 구호만 내세우고 있는 거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우리 인사청문회 문제점 지적은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하셨습니다. 고민정 의원님 옛날 대변인 하셨으니까 그 발언 잘 아실 거라고 저는 믿고 그리고 저도 그 첫 총리 지명자 낙마시킬 거라는 얘기 얼핏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도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 국민의힘 잘못했고 윤석열 정부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런 의도를 주신 게 맞는데 만약에 그 논리가 맞다면 저희 의석수가 100석이 안 되었어야죠. 그리고 더 나가서 물론 표의 등가성 자체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저희들 국민의힘은 이번에 45.1%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국회 운영에 대해서도 경종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첫 총리를 낙마시키겠다? 이번 22대 국회 역시 21대 국회처럼 독선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거만함이 보이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또 이렇게 운영하는 건 결코 민주당 미래에 좋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조금 더 전향적인 국회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생산적인 국회 운영을 통해서 최소한의 국정 운영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네, 장미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뭐 벌어지지 않은 일을 뭐 전제로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설도 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 만약에 그런 기조라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민주당이라고 하더라도요. 어쩐 총리 지명자가 누구인지가 정해지지 않는데 단순히 총선에 참패한 이후에 첫 지명자란 이유로 우리가 낙마시킬 거다.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건 맞는 방향이 아니고요. 네. 다만 지금 정무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총리든 비서실장이든 정치인으로 기용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주당과 야당과 조국혁신당과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내세운다면 만에 하나 기계적인 반대를 한다면 국민들이 그 부분도 역풍이 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검토하고 있는 카드가 정말 야당과 소통하기 위한 그런 인선을 고민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네.